안녕하세요. 네. 오늘 와주신 선생님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저희 문화시민대학, 양평문화시민대학에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참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담당자 이종은이라고 합니다. 네, 너무 반가운 게 지금 저희 제가 시민예술학교라는 프로그램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참여자분들 중에 저희 시민예술학교 선생님들도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이제 문화시민대학은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전환시대의 문화시민 양성을 위한 인문예술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저희 양평문화재단에서 지향하고 있는 생태를 중심으로 이번 4차 강의가 이제 준비되어 있고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박병상 선생님께서 이제 진행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저희 박병상 선생님 소개를 잠깐 해드리자면 인천 도시생태환경연구소 소장님이시고요. 인천뿐 아니라 도시 속 생태 공동체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하시면서 생명복지와 유전자 조직에 대해서 반대를 하시는 그런 이제 운동가이십니다. 생태주의 시각으로 환경활동가를 양성하시려고 굉장히 노력 중이신 분이십니다. 네, 저희 박병상 선생님 모시기 전에 저희가 오늘 수업 시작이기 때문에 양홍모 이사장님의 인사 말씀 듣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양평문화재단에서 지금 이사장을 맡고 있는 양원모인데요. 양평문화재단이 잘 아시다시피 신생문화재단입니다. 그래서 올해 1월 4일 날 이제 출범을 해서 이제 10개월이 됐는데요. 정식 팀이 구성된 거는 3월부터 시작해서 왔습니다. 네, 양평문화재단이 출발을 하면서 처음부터 한번 양평 문화시민대학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었댔어요. 지금 경기도에서는 문화자치조례라는 게 만들어져 있고요. 앞으로 이제 문화자치의 주축이 되실 분들이 문화예술인은 물론이고 지역에서도 문화와 예술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이제 축을 이뤄가지고 문화자치를 위한 이제 역할들을 이제 하시길 이제 기대하고 있는데요. 양평문화재단은 양평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생태자산과 예술자산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엮어서 생태 문화예술을 일궈낼 수 있는 그런 이제 공공지대로 갖고 왔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잘 알고 있으시다시피 기후위기, 에너지위기 이런 걸로 우리가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제 19 상황을 이제 맞이했고요. 이제 위드 코로나로 이제 방역 프레임이 바뀌긴 하였지만 사실 이 문제는 하루 이틀에 사실은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야생동물들의 서식지 이런 게 이제 파괴되고 그래서 중간 거리두기가 실패하고 결국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됐고 이런 걸 더 가속화시키는 게 기후 가열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근원적인 것들을 해결하는 데 다가가야지만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슬기롭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생태 문명이라든지 생태 문화에 대해서 좀 근원적으로 한번 접근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회가 건강해지려면 시민사회가 튼실해야 되는데 우리는 정치적 시민 또는 경제적 시민, 사회적 시민에 대한 개념은 가지고 있지만 문화적 시민, 문화 시민으로서의 어떤 자각과 실천을 하려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시작입니다. 그러나 알다시피 한국이 오늘 문화 강국으로 또 K컬처 같은 것들을 일궈냈던 것들은 문화의 힘입니다. 그래서 이 문화의 힘을 바탕으로 해왔기 때문에 어느 지역 어느 사회에서나 사실은 문화가 선행해야 되고 문화가 건강해야 되고 문화가 미래 가치를 담보해야지만 나름대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문화시민대학 4강자를 이제 준비를 했고요. 저희 여기 오신 강의를 듣기 위해서 오신 분들과 함께 듣고 또 녹화해서
이런 것들을 유튜브나 이런 거 송출해서 지속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걸 통해서 문화시민으로서 갖추어야 될 어떤 공유 지식 이런 걸 축적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제1강에 우리 이제 그 박병상 선생님을 모시고 이걸 하게 돼서 참 기쁘고요. 인천에서부터 또 전국적으로 널리 활동하시는 귀한 분을 모셔서 또 의미 있는 어떤 강의 들을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경청해 주시고 또 나름대로 저희들이 준비한 이것들이 의미 있고 가치 있다 그러면 나중에 SNS를 통해서도 널리 공유해 주시고 또 유튜브 이런 것도 알려주시고 그래서 가능하면 많은 양평 국민 더 나아가서 이 한강 수계 권역에 있는 이제 8개 지역이 있거든요. 이 지역하고도 저희가 연대해서 앞으로 이제 문화예술을 새롭게 읽으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분들도 같이 공유되고 이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강의하기 잘해주신 박경 선생님께 이제 감사드리고 또 좋은 강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박병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인천에서 나고 자라고 지금까지 군대 생활은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서 했지만 빼놓고 인천에 있는데요. 제가 일하는 데는 이제 안방이고요. 안방에 책을 잔뜩 갖다 놓고 창문만 열면 송도 신도시가 쫙 보입니다. 그 사이에서 저희 집하고 송도 신도시 사이는 부영건설이라고 하는 데서 이제 송도 테마파크를 만들겠다고 울타리를 쳐놨어요. 거기에 이제 양옆에 이제 아파트를 짓겠다. 근데 그 테마파크를 하려고 했던 데가 인천시 생활 폐기물을 매립한 데요. 갯벌에다요. 근데 거기서 이제 중금속이 나오고 그러니까 주춤하고 아파트 먼저 지어서 팔아야 되겠다 그랬다가 인천시가 거절하니까 그냥 몇 년 동안 놔뒀던 거기에 맹꽁이가 삽니다. 제가 사는 집은 인천 바로 그 앞에가 쭉 넓은 갯벌이었고요. 갯벌에서 조개를 캐던 분들이 거기서 이제 어업 전진기지 캐갖고 와서 달고 막 이런 곳이었어요. 그걸 싹 밀어내고 이제 아파트를 지었고요. 거기에 이제 들어가 삽니다. 그래서 인천의 송도 신도시를 바라보는 마음, 글쎄요, 많은 사람들은 저게 이제 근대 문명의 이제 성공의 모습으로 가슴 벅찰지 모르겠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밤에 와서 그 야경 사진도 찍고 뭐 동영상도 찍고 텔레비전에 나오는 자동차 광고는 다 송도 신도시에서 찍습니다. 최신형 자동차 광고의 메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저는 좀 답답해요. 그거 보면 신기루를 보는 것 같은 착각. 인간 없는 세상이라는 재밌는 책이 있는데 인간이 갑자기 사라지면 그 다음날로 뉴욕 지하철에 물이 가득 차고 일주일 내에 전 세계 핵발전소가 폭발하고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와요. 뭐 건물이 50년 이내에도 무너져가지고 모래처럼 사라지고 맨하탄은 500년이 지나면 한적한 시골로 섬으로 바뀔 것이다. 그렇다면 송도 신도시는 갯벌로 다시 돌아가겠네. 그런 생각을 하죠. 아까 이사장님께서 문화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문화라는 말이 좀 가슴이 좀 벅차요. 인천의 문화는 무엇일까? 인천에는 이제 어렸을 때 주안역 너머에 그 넓은 그 염전 이전에 갯벌이었죠. 염전에 바닷물을 대기 위해서 모아놨던 저수지. 그게 제 놀이터였어요. 거기서 노상 물에 동동 뜨니까 소금물이니까 거기서 인천 사람들이 수영을 잘 못합니다. 물에 동동 떠서 그런 곳에서 기억이 쭉 남아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흔적을 볼 수가 없죠. 한번 인천의 흔적을 찾아보자고 다녀본 적이 있는데 그 광활했던 갯벌이라는 말을 지금도 쓰고 있어요. 도대체 어디 있냐? 물어보면 찾지를 못해요. 한 20여 년 전만 해도 송도 신도시 만들려고 막 매립하고 그럴 때 그 전이군요. 1900년대 초반에
아파트에 가까이 접근하면 철조망이 있었죠. 맹호부대가 근처에 있는데 맹호부대 용사가 집총을 한 상태에서 나타나서 나가라고, 여기 군사보호지역이라고 써 있었어요. 조그맣게. 접근하면 발포함. 바로 그게 인천의 문화가 돼버렸던 적이 있죠. 거기에서 지금은 뭐 휘황찬란한 아파트 단지 뭐 이런 데로 바뀌었는데 그것이 인천의 정체성일까? 그 브루디에라는 프랑스의 유명한 이제 문화 학자가 있죠. 프랑스에 그런 계보들이 있잖아요. 유명한 그 학자들의 계보. 아마 마지막 계보쯤 되지 않을까요? 그 전엔 뭐 레비 스트라우스라는 사람도 있었고, 그 브루디에 저는 잘 모릅니다. 그쪽을. 그 브루디에가 텔레비전 보지 말라 그랬어요. 텔레비전을 보면 전부 다 지역에 따른 문화 말살되잖아요. 텔레비전에서 얘기한 어떤 기호에 다 따라가지고 이 지역의 뭐 문화, 역사 이런 인식들이 참 깡그리 무시돼 버리는 그런 현상에 대한 지적이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뭐 유명한 이제 재벌이니 뭐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게, 예를 들면 이건희 같은 사람이 가장 부러워하는 건 뭐냐? 문화 자산이 있는 사람이다. 문화 자산은 돈으로 못 사거든요. 그래서 그 문화는 어디가 빼어나냐? 서울이냐? 많은 사람들이, 인천도 마찬가지예요. 서울로 빨리 연결해주는 GTX를 파달라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데, 그게 왜 그거 만들어 놓으면 인천은 서울이 되고 말 겁니다. 그게 뭐가 좋은 거죠? 근데 왜 그걸 파야 되느냐? 그러면 서울의 훌륭한 문화하고 가깝게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럴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문화는, 유명한 문화학자가 한 말이 있죠. 문화는 the way of life라고. 삶의 방식이라고. 삶의 방식은 어디서 나오느냐? 저는 환경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환경에서 나온다고 확신합니다. 인천의 문화는 갯벌에서 나왔고요. 양평의 문화는 이 두 개의 이 맑은 물 그리고 산세 거기서 나오는 데서부터 왔을 거예요. 그 문화는 독특한 거죠. 어떤 게 더 우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익숙한 문화는 익숙한 거지만 익숙하지 않다고 해서 그 문화를 좀 무시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문화는 어디가 우월하지 않다. 그래서 그런 시민 대학을 한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전환시대라는 말도 좀 닿고요. 전환시대가 어떤 전환시대냐? 오늘 그런 얘기도 좀 하려고 합니다. 과거에 리영희 선생이라고 우리나라에서 몇 안 되는 어른을 꼽는다면 한 분으로 꼽아야 됐던 그분께서 전환시대 논리 얘기하려고 했군요. 전환시대 논리를 저희들 젊었을 때 뒤통수를 죽대로 때렸던 것 같은 충격을 줬죠.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것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책을 본 사람의 상당수가 전환하려고 그렇게 젊음을 바쳤죠. 그분들 덕택에 저도 이런 자리에 섰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지금은 또 색다른 전환이 필요하다고 코로나가 우리한테 계속 경고하고 있습니다. 인천에서는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새로운 일상을 여는 사람들이라는 걸 시작했어요. 근데 유튜브로 지금 한 30회 정도 촬영을 했고요. 그리고 새로운 서울에서 유명자 한 사람 또는 자본이 우리한테 지시하는 어떤 문화, 문명 이런 게 아니다. 지역에서 지역 내에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는 그런 작업을 지금 해왔습니다.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새로운 일상을 여는 사람들 해가지고 유튜브에서 검색하면 슈르륵 나올 겁니다. 자, 늘 많이 봤던 거죠.
코로나의 원인이라고 하는 거. 저는 뭐 코로나가 뭐 이렇게 생겼고 저쪽 하는 것까지 지금 얘기하려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이 박쥐를 우리나라는 잘 안 먹죠. 워낙에 작아서 먹을 일도 없고 잡히지도 않으니까. 근데 박쥐가 비둘기처럼 크다면 이거 먹을만 하겠죠. 그래서 박쥐 먹는 거는 중국에서 오랫동안에 먹었던 거죠. 저희도 뭐 메뚜기 같은 거 먹고 이렇게 먹었던 거, 그건 이제 일종의 문화였을 거예요. 근데 과거엔 안 그랬는데 왜 지금 코로나가 생기느냐? 뭐 그거에 대한 얘기는 많이 나왔죠. 우리가 생태계를 파괴해서 그것들이 이렇게 전환됐다는 얘기. 여기 보면 그 전에 코로나 바이러스 비슷한 게 뭐 여러 가지가 있었다. 사스, 메르스 뭐 이런 거. 근데 사스, 메르스는 왜 갑자기 사라졌을까? 사라졌을까요? 저는 스탠바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제 다시 나타날지 모른다. 그리고 뭐 RNA 바이러스, BCA 바이러스 이런 얘기는 생략하고요. 옛날부터 먹었는데 왜 지금 나타나느냐? 이걸 한번 우린 주목해야 된다. 얘기를 하면서 보도록 하겠는데 저는 이 장면을 좀 눈여겨봅니다. 우리는 마스크 때문에 이제 200m씩 이어져 사람들이 쭉 기다려가지고 마스크를 사는 그런 천국을 벌였잖아요. 지금 저희 집에도 마스크가 2박스 정도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세상이 톱니바퀴 돌아가듯이 착착착 돌아가요. 영국을 한번 보세요. 영국에는 트럭에 넣는 유류를 실는 트럭 운전사가 모자란다는 얘기가 나오자마자 난리가 났죠. 그래서 사재기 하느라고 난리가 나고, 그리고 유럽에는 미국도 휴지 때문에 난리가 나고, 그래서 그 착착 들어가는 그 현상에서 소외된 사람들, 나이 들거나 힘이 없거나 돈이 없거나 시간이 없거나 이런 사람들은 와보니 자기한테 기다리는 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시스템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연수구에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크다는 이마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산해진미가 모여 있죠. 전 세계에서 먹고 싶은 음식이 다 있지만 딱 일주에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있다는 소문이 들리는 순간 이렇게 될 거예요. 우리는 이번에 운 좋게 식량 문제를 크게 겪지 않고 지나갔어요. 정말 운이 좋았습니다. 우리의 식량 자급률은 아시겠지만 이제 곡물로 기준해서 20%밖에 안 돼요. 하여튼 용표 넘어갔다는 거죠. 앞으로도 코로나19보다 더 심각한 게 올 수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경고하죠. 왜냐하면 지금 기후위기 시대에 연구 동토에서 스탠바이하고 있는 바이러스들이 있다. 그 바이러스는 지금 살고 있지 않은 동물이지만 그 동물은 사람의 조상하고 아주 찾아가면 조상을 공유할 거예요. 그 공유하는 조상에게 감염된 바이러스가 거기까지 갈 수도 있다. 그것은 사람한테 코로나처럼 올 수 있다. 코로나는 1937년에 발견했다 그러죠. 코로나 바이러스는. 근데 하도 현찮아가지고 그 뭐 관심이 없었던 건데 이렇게 갑자기 무서워졌어요. 그 얘기는 앞으로 더 무서워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마스크, 이제 마스크 12월 달 되면 바깥에서 풀어도 된다 하는 얘기를 하겠다 하고 보건당국에서 얘기하는데 의사들은 좀 걱정하죠. 버스 정거장에서는 써야 될 것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뭐 필수품으로 시계처럼 늘 갖고 다녀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상품들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코로나에서 저는 의료인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갖기 시작했네요. 저도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는데 또 저는 좀 다음 주에 또 이제 백내장 수술도 하러 가야 되는데 요즘 그런 병원 가면 뭐 톱니바퀴처럼 착착착 들어가죠. 나는 그냥 상품이에요. 그냥 컨베이어 벨트에 올라와 있는 상품이고 말도 이상하게 해요. 그 간호원들이 이쪽 자리를 앉으실게요.
이쪽에 일리 앉으실게요. 무슨 말이죠? 자기가 앉겠다는 얘기인가? 뭐라는 얘기인가? 근데 왜 존댓말에 왜 붙이나? 어쨌든 그런 착착착 돌아가는 상황에서 뭐 비켜주세요. 그럼 네 하고 비켜야 되죠. 그래서 의료인에 대한 별로 인상이 안 좋았는데 이번엔 좀 근데 의사에 대한 얘기는 아닙니다. 거기 희생적으로 일하는 그 사람들에 대한 고마운 마음은 이제 들게 됐는데 의료에 대해서 세계 최고라고 생각하는 나라도 거기에 소외되는 사람들은 저렇게 비참했다. 하트섬이라고 하는 데죠. 뉴욕에 이제 무용거로 죽은 사람들 문 지역에 저렇게 파묻었죠. 뉴욕은 존스 홉킨슨 대학이라고 거기서 1년 동안 의료를 연구하는 데 들은 비용이 미국에 그런 대학이 2개라는데 전 세계에서 의료 연구하는 거에 80%를 차지한답니다. 그 2개가. 그렇게 어마어마한 데인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죠. 우리도 비슷했을 거예요. 우리도 공공의료 정말 형편없는데도 또 버틴 거는 참 용해해요. 정말 그건 한번 좀 누가 연구하겠지요. 그러면 많은 의사들이 그런 공공의료 하지 않잖아요. 안과 또 지하철 수도권 지하철에 있는 광고 보십시오. 1000번 고민했다가 찾아가는 미고 성형외과 이런 데는 몰리죠. 하지만 그 전에 이게 이제 1918년 스페인 독감 때입니다. 스페인 독감 처음에 나올 때는 별거 아닌 줄 알았어요. 그랬다가 이게 강화되면서 무서워졌죠. 그때 전 세계 인구의 2에서 5%가 사망했을 것이라고 보죠. 한국은 14만 명쯤 사망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왜 스페인 독감이냐? 1차 대전 시대에 스페인만은 보도를 솔직하게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스페인 독감, 스페인 말을 관심 있게 듣고 스페인 독감이 된 겁니다. 그때 1차 대전 참호에서 유럽에서 200만 명의 젊은이들이 죽었고요. 인도에서는 시골에서 시체가 둥둥 떠다니는 걸 보고 놀래서 도시로 몰려있던 사람 1000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우리나라는 14만 명이 죽는 상황에서 3.1운동을 했죠. 당시 무슨 지식도 없었잖아요. 지금하고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저렇게 죽어간 거죠. 그런데 지금은 윤리세라는, 들어보셨죠? 윤리세라는 말. 인류. 지금 지질연대로 봤을 때, 중세니, 홀로세, 이런 얘기 쭉 하다가 지금은 홀로세다. 1500년? 11,000년 전에 기후가 안정화되면서 그때 농사를 시작했고, 그래서 이제 인류가 이제 안정된 홀로세, 현세,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그게 흔들리죠. 그래서 지금 인류세라 그래야 된다. 지금 지층은 인류세다. 그 얘기는 이 지층 위에는 인류는 없다 하는 의미입니다. 지층이 있는데 지층에 보면 그때 살았던 생물들의 흔적을 볼 수가 있죠. 현대에서 나온 팰리세이드라고 하는 큰 자동차, SUV라고 하는 자동차, 그거는 팰리세이드라고 하는 그 절벽이 있다네요. 허드슨강 북쪽에. 거기에 그 유명한 화석들이 많답니다. 아마추어 화석 작가들이 화석 채취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채취한다 그러죠. 보면 그 유명하게 5번의 대멸종의 역사가 있어요. 어느 순간 갑자기 생물이 싹 바뀌는 거예요. 지층에서 5번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느 관련된 책들은 많으니까. 근데 얼마나 빨리 멸종했느냐? 어떤 경우는 불과 만 년도 안 되는 사이에 멸종했어요. 전체 살아있는 생물종이 60%가 사라진 겁니다. 생물종이 60%가 사라졌다는 것은 개체는 완벽히
뭐 백체가 사람이 지금 78억, 79억 거의 다가가요. 사람이 2명이 남아서도 멸종한 건 아니죠. 남녀가 남았다면. 종이 멸종했다는 건 모든 게 사라졌다는 의미입니다. 그 전에 핵 전쟁 얘기할 때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핵 전쟁이 나서 서로 베를린에서 핵 전쟁이 시작했다가 전 세계로 퍼지면서 탈 수 있는 거 다 탄다. 탈 수 있는 거 다 타고 났더니 바다에 사람이 남아있었다. 핵잠수함. 근데 전부 남자였다. 이런 소설이 있습니다. 당시 나온 소설. 그럼 이제 인간은 멸종하는 거죠. 근데 이번에 그레스고에서, 영국 그레스고에서 COP26이라고 하는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라는 게 있었죠. 거기서 뭐 신문에는 근사하게 나오는 것 같은데 자세히 봐야 되죠. 메탄 30% 감축하는 데 동의했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도대체 메탄이 이산화탄소보다는 온난화 효과가 20배 이상 높다고 하지만 우리가 메탄 줄이게 생겼어요. 메탄 줄이려면 소고기를 덜 먹어야 된다는 얘기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메탄 정도가 아니잖아요. 1.5도로 1.5도 이상 높아지지 않게 해야 되는데 그냥 1.5도가 아니라 섭씨 1.5도고 그 기준 연도가 산업화 시대예요. 쉽게 얘기하려면 1990년보다는 1.5도 이상 높아지면 안 된다. 이런 식의 얘기를 쉽게 하는데 이미 1.1도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탄소 중립을 2050년에는 해야 된다. 우리가 쏟아내는 탄소보다 흡수하는 탄소가 이제 같을 정도가 되는 게 2050년도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보다 10년 이상 앞당겨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별 없어요. 그래서 그레타 툰베리라고 하는 지금 뭐 소녀라고 봐도 되나요? 20살 가까이 됐을 텐데 그 여성이 그 정상을 향해서 이제 울라불라 하지 말고 행동하라고 얘기했죠. 이런 5번의 멸종의 역사가 지금의 멸종의 역사보다 훨씬 느리다. 아까 얘기한 홀로세라고 하는 거, 그거는 10,000년 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몰랐지만 어느 순간에 갑자기 지금의 멸종의 흔적이 나타나고 있는데 역대 멸종의 역사보다 훨씬 빨리 진행되고 있다. 그 중에 하나만 예를 들면 이제 6,500만 년 전에 있었던 멸종, 백악기 시대의 멸종. 그때는 뭐 10km 정도 되는 운석이 떨어졌다. 유카탄 한반도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때 해일이 이제 뭐 쓰나미 이런 게 300m 이상 높았던 쓰나미가 몰려왔다. 근데 지구는 살짝 굳은 끓는 액체라고 보는 게 좋습니다. 그 사과 껍질처럼 살짝 굳은 안에는 끓는 액체가 있는데 거기에 10km 되는 바위가 충돌을 했다면은 전 세계가 엉망진창이 되겠죠. 그래서 커다란 생물들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때 흔적은 지금 일부가 남았죠. 그 공룡의 흔적이라고 하는 악어라든가 뭐 거북, 잠자리 몇 가지 작은 것들만 남았죠. 그게 사라진 역사가 10,000년이었다. 근데 지금은 그보다 훨씬 빠르다. 그래서 1, 2세라는 얘기를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2권의 책을 이제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이거 우리가 만든 지구의 심장을 여행하라. 이거는 뒤에다가 놨고요. 1, 2세라는 책을 앞에 놨는데 이 책이 중요합니다. 앞에 있는 책이. 이 클라이브 해밀턴이라는 사람은 한국 경제 성장을 연구해가지고 학위받은 유명한 사회학자예요. 한국의 이런 식의 난폭한 경제 성장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한 것이고요. 저 뒤에 있는 책은 영국에서 나와가지고 영국 왕립학회에서 상도 받은 책입니다. 하지만 저건 인류의 과학기술, 인류의 기술이 극복할 수 있노라. 뭐 이러고 있어요.
지금 그래스고에서 얘기하고 있는 얘기가 뒤에 있는 얘기입니다. 인류가 극복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중국은 2060년에 탄소 중립하겠다고 하고, 인도는 2070년에 하겠다고 하고, 우리나라는 2050년에 하겠다고 하고, IPCC 2008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은 IPCC라고 하는 유엔 산하단체는 2050년에서 10년 이상 앞당겨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대통령은 2030년까지 우리나라 탄소 발생량을 40% 줄이겠다고 약속했어요. 이제 18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가시적으로 눈에 띄게 매우 활발하게 해도 쉽지 않아요. 근데 고작 메탄 30% 줄이는 거 합의했다고 자랑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잘 몰라요. 지금 이 동영상만 바라보고 지나가는 시대에서는 그거의 진면목을 살피기에는 너무나 시간이 모자라요. 탄소 30% 줄인다는 얘기에 하고 휙 지나가고 말 겁니다. 탄소도 아닌데. 자, 이분이 1, 2세라고 얘기했습니다. 2000년에 세계 층서위원회라고 있나 봐요. 지금의 지층을 뭐라고 부를까? 거리 타분한 얘기를 강의하고 강의 듣는 얘기 짜증나는데 이 사람이 퉁명스럽게 무슨 소리냐 지금 1, 2세다 하고 얘기했다 그러죠. 이 사람이 파울 크리첸, 네덜란드 사람이라 발음이 좀 쉽지는 않을 텐데요. 이 사람이 오존층 연구해가지고 노벨 화학상을 받은 사람이에요. 올해 돌아가셨습니다. 참 이렇게 올해 중요한 인물이 제가 아는 몇 분이 돌아가셨는데 올해 작년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자, 그럼 언제부터 1, 2세라 그래야 되냐? 1, 2세 저 아까 보여준 책에는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1, 2세를 몰고 왔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분명히 위기라는 게 나타나는데 지금 코로나19도 위기라는 걸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이제 평상으로 돌아갈 거를 꿈꾸고 있죠. 이해하기 폭증하고. 자, 딱 이렇게 콕 찍어서 1610년이다, 1945년 이렇게 얘기하지는 못할 거예요. 하지만 그때 어떤 계기가 있었다는 거죠. 이게 얘기하는 유명한 책들을 많잖아요. 노벨상을 받은 100년 동안의 고독이라는 책. 그때 보면 남아메리카의 스탈사를 하나의 소설처럼 썼잖아요. 몽환적 소설. 한번 펼치면 끝까지 달게 되는 500페이지도 넘는 그 소설책에 보면 인간이 자연의 다른 종족의 민족에 저지르는 흉악한 것을 몽환적으로 그렸어요. 그걸 말고도 스탈덴데지 이런 거 보면 그냥 칼을 갈아놓고 그때는 서양 사람들이 남자들이 칼을 갈고 옆구리에 차고 다니는 게 유행이었다고 그러잖아요. 멋있게 갈았는데 쓸 일이 없으니까 한번 찔러보고 이런 식으로 죽인 사람이 어마어마했죠. 볼리비아에는 우리 인수봉보다 큰 은광이 있었는데 원주민들은 가까이 안 갔대요. 번쩍번쩍해서. 그걸 밑둥까지 다 잘라내 버렸잖아요. 다 유럽으로 가져갔죠. 그래서 그 남미의 원주민들이 유럽에서 너네들이 우리가 빌려준 거다. 이자 내놔라. 원금은 달래 말 안 할 테니까 앞으로 앉은 것도 안 따줄게. 이제부터 내놔. 그랬다는 거죠. 내놓으면 망한답니다. 그 순간. 유럽은. 그때가 바로 1610년 그때라고 봐야 되겠죠. 레비스트로스가 슬픈 열대라는 책을 썼던 그 무대겠죠. 지금의 그 흔적도 남아있죠. 아마존의 도로시 소녀. 그분이 원주민을 지키려고 손을 들고 막았죠. 그리고 6발의 총알을 맞고 죽었습니다. 어쩌면 그분 덕택에 우리가 덤으로 더 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보소나루 대통령이
등장하면서 부추기는 거죠. 지금 엄청나게 불이 납니다. 자, 그런가 하면 1945년도 여기 좀 특별한 건 이 핵실험 많이 했다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있지만 플라스틱이라는 것도 그때 등장했고 핵실험이라는 거. 핵실험의 위험을 모르고 했다면 몰랐지만 알고 했다는 거예요. 존 웨인이라고 하는 영화배우 여기 모르시는 분 있으시죠? 저희 또래 때는 다 아는데 존 웨인을 누가 죽였는가라는 재밌는 책이 있습니다. 존 웨인은 스스로 죽었어요. 누가 죽이지 않았어요. 폐 반을 도려내고 나머지 반으로다가 70이 넘게까지 살았습니다. 근데 그때 서부 영화를 찍었던 모든 사람들이 폐암으로 죽었어요. 그 얘기를 비꼰 거예요. 거기에 유명한 비비안 네라든가 뭐 다 죽었습니다. 거기가 핵실험한 데서 촬영을 했어요. 그거를 정부는 알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되나 관찰했어요. 다 죽었죠. 존 웨인은 살았죠. 그때서부터 인류 세다. 요거는 이제 타 민족이 아메리카에 들어와가지고 모조리 그냥 무자비하게, 북미나 남미나 똑같죠. 그래 죽였다면 여기는 자국민도 그런 시각을 가지고 봤다는 거죠. 이 1600년대의 상황이라면 이렇게 데리고 와서 죽이고 1945년도의 상황. 이게 구경하고 있잖아요. 관광버스 동원했어요. 인증샷 찍었을 겁니다. 이 사람들 온전히 살지 않았어요. 이걸 빤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어떠냐? 지금 뭐 중국에서 핵발전소 150개를 진다 하는 얘기가 들립니다. 저는 그래서 중국이 뭐 해마다 뭐 100억 불 정도 되는 돈을 문화예산에 붓는데요. 문화굴기, 중국의 문화굴기. 근데 이렇게 돈을 쓰는데 왜 너네는 오징어 게임 같은 거 못 만드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왜 못 만들까요? 거기에서 핵발전소 만들지 마세요 했다가는 행방불명됩니다. 판빈빙 정도 돼야 나중에 풀려나요. 누가 거기서 오디오 게임을 만들겠습니까? 우리도 얼마 전까지 그랬어요. 표현이 억압되니까 안 되는 거죠. 중앙 집중적인 사회에서 엄청난 권력이 있을 때 그런 일이 발생되는데 핵이 그런 거다. 그러면 다음 세대는 기대할 수 없다. 미안하지만. 근데 불행하게도 중국이 우리나라 서쪽에 있어요. 우리나라 편서풍지대입니다. 정말 하루하루가 기도하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인구는 넘칩니다. 어마어마하게 넘쳐요. 아까 얘기했지만 지금 78억 9천만인가 그래요. 곧 79억, 80억. 근데 이제 여성들의 교육이 높아지면서 이게 아주 직결되죠. 아이를 잘 안 낳고. 중국도 이젠 뭐 아이를 못 낳게 하다가 안 나니까 마음대로 낳으세요 하는데도 안 낳죠. 중국의 고령화 사회,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 가는 기간, 그거니 일본이 유럽보다 빨랐죠. 그런데 우리가 일본보다 빠르죠. 그런데 중국이 우리보다 빠릅니다. 중국이 도대체 인구가 몇 명입니까? 자기들도 몇 명인지 몰라요. 16억? 14억? 그 사이일 텐데. 인도 훨씬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다. 멕시코 시티입니다. 멕시코 시티에 보면 이게 2000m 정도 되는 호수를 매립해가지고 만드는 거잖아요. 거기 원래는 호수에 있는
작은 섬에 살던 사람들이잖아요. 거기서 지프로다가 지프를 띄워가지고 거기서 살기도 하고 거기서 농사를 져가지고 온도가 늘 비슷하니까 실모자까지 했던 데인데 이제 거기에 그 스페인의 칼잡이들이 들어가서 순식간에 다 없애버리고 그 역사가 이제 수탈된 데 이제 그 얘기를 잘 나옵니다. 매립하고 만든 도시의 변두리는 이렇다. 거기에 오면 더 이상 들어오지 말라고 산에다가 황색선을 칠해놨어요. 어마어마한 사람이 사는데 이건 멕시코 시티만 그러냐? 멕시코 시티는 그래도 난방을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지금 몽골도 그렇습니다. 거기 엄청난 난방이 필요합니다. 이 사람들도 어떻게 할 거예요? 도시도 마찬가지죠. 그냥 뭐 사람이 지나가면 그냥 파업되고 부셔버리고 때려부시는 거죠. 저는 남들이 많이 보는 영화는 잘 안 보게 되는데 기생충을 안 봤어요. 이런 양곡상에 여기 자세히 보면 의자가 2개가 있습니다. 누가 앉을까요? 저 뒤에 있는 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여기 안 앉을 것 같아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와서 한마디씩 하고 정을 나누고 연시를 하려고 그럴 때 분명히 연시가 있는데 안 팔고 할머니한테만 파는 그런 분들이 저기 살았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도시적 개발로 다 쫓겨납니다. 인천의 동구에 그런 데가 있었어요. 지나가다가 인사하고 막 얘기하다 다시 가게에 들어가서 캔을 사갖고 와서 나누고 지나가고. 근데 거기엔 이제 뉴스테이로, 이름이 또 뉴스테이인지 모르겠는데 비참하게 사라집니다. 그게 발전이라고 얘기하죠. 이런 식이죠. 뭐 저 옆에 있는 사라질 겁니다. 저기에 우리는 더 잘 살게 됐을 거라고 기대하는 거죠. 저렇게 안 된 데는 서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성도 신도시 갯벌이었어요. 갯벌의 생태적 가치는 저는 제 상식으로는 갯벌보다 생태적 가치가 높은 데가 있나? 지구온난화를 자연스럽게 극복해 해주는 데가 갯벌 이상의 가치가 있는 데가 있나? 이게 길이가 넓게는 20km까지 가고 밑으로 20m까지 내려가고 그게 다 그냥 흙덩어리가 아닙니다. 스펀지 같이 연결되어 있는 생태계의 덩어리예요. 1g에 식물성 플랑크톤이 10억 마리 이상 있어요. 산소가 아마존에서 나오는 양은 전체 세계에서 나오는 양의 3% 정도밖에 안 돼요. 대부분은 조간대에서 나옵니다. 밀물썰물이 교차하는 데에서. 그 가치가 제일 높은 데가 갯벌이고 그 갯벌이 넓은 데가 우리나라가 세계 5번째라고 얘기하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인천에 손가락만큼도 안 남았어요. 그리고 이런 걸 만들었어요. 멋있어요. 여기 물에 빠져 죽는데요. 맹꽁이도 살아요. 맹꽁이가 어떻게 여기 들어갔을까요? 맹꽁이만 사는 게 아니라 여기서만 우는 북방산개구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북쪽에서만 우는 건데 여기도 울어요. 흙을 따라간 거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도시들이죠. 오늘 멋있죠. 강남도 이런 식일 겁니다. 비가 오면 흥건하고 비가 그치자마자 사막이 돼요. 온갖 물, 통신, 석유 모든 걸 다 갖다 바쳐야 돼요. 쓰레기는 다 남에다 버립니다. 나 몰라라 하는 거죠. 제가 강의 끝난 다음에 전경수 교수께서 강의한다. 그분이 똥에 대한 얘기를 참 재밌게 많이 쓰시죠. 양변기는 20세기 최고의 발명품이다 얘기하죠. 왜냐하면 딱 내리는 순간에 내 눈앞에 사라져요. 하지만 그 피해는 모조리 외부에 갖다 주는 거죠. 이 도시는 그렇게 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도시와 도시를 연결해 주겠다는 이런 거. 핵발전소가 폭발하면 어떻게 탈출하냐? 미안하지만 탈출할 방법 없습니다. 자전거로? 승용차로? 아무것도 탈출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네 발로 탈출하거나 네 발로 방사선보다 빨리 탈출할 방법이 없죠. 그 안에서 피해야 되는데 이런 건 정말 아무 의미가 없다. 최근 대통령이 탄소 중립의 핵심이 수소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럴까요? 수소는 어떻게 만드는데? 수소 만드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는 얼마나 나오는데? 수소가 다니는 지역, 수소 자동차가 다니는 지역은 배출가스가 안 나오겠죠. 수소를 만드는 지역은 바가지를 있는 대로 쓰는 거죠. 수소로다가 탄소 중립을 하겠다는 국가가 있던가요? 독일이 그랬나요? 영국이 그랬나요? 일본이 그런가요? 미국이 그런가요? 우리나라는 어떤 환경단체가 그러나요? 어떤 환경 전문가가 그러나요? 우리나라는 딱 한 군데서 그러죠. 현대자동차. 제주도에 전기자동차가 제일 많죠. 어마어마한 배터리가 모여 있습니다. 어떡할 겁니까? 제주도에도 전기자동차보다는 일반 자동차가 더 많을 텐데 앞으로 우리나라에 2,700만 대 자동차가 굴러다녀요. 그 다음은 어떡할 건데? 죽은 자도 또 갈 데가 없어요. 뿐입니까? 우리의 자원은 정말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그건 모조리 휩쓸어가죠. 이런 식입니다. 한국 선단이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 그 일대 바다는 10년 이상 더 이상 잡을 게 없어요. 일본 선단도 비슷하지만 하지만 이게 다 쓰레기예요. 여러분 집엔 어떻습니까? 한 번도 안 입은 티셔츠 꽤 많죠? 3명밖에 안 사는 저희 집에도 신발장에 안 들어가는 신발이 왜 이렇게 많아요? 겹겹이 싸놔도 신발이 넘쳐요. 그리고 비닐. 비닐이 없어서는 안 될 거예요. 비닐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두 번 어떻게 사올 거예요? 지금 신문지에 싸가고 사올래도 신문 보는 사람이 없어요? 전부 다 유튜브만 보고 앉았습니다. 우주엔 또 어떻습니까? 얼마 전에 나로호, 우리호라고 그랬나요? 나루도에서 그 성공리에 올렸고 제 3단계에서 실패했더니 이걸 갖고 얘기하고 그 텔레비전에서 중계하는 또는 방송하는 기자나 앵커는 당연히 반겨야 될 것처럼 얘기했어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해야 될 것처럼 얘기했어요. 미안하지만 적어도 한 명은 빼야 됩니다. 왜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 떼어 올리는데 들어가는 비용, 쓰레기 하나 여기 더 보태겠죠? 그것도 어마어마한 내연기관입니다. 내연기관이 자동차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비행기에도 있고, 로켓에도 있고, 화력발전소에도 있어요. 그냥 놔두고 뭘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인지. 그리고 뭐 그리 잘 아는 화력발전소. 우리가 아무리 했어도 화력발전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국의 화력발전소 때문에 중국이 이제 중국을 경계하자고 미국하고 호주하고 손잡으니까 중국이 호주 탄소 수입 안 할래 하고 큰 소리 빵 치는 순간에 전력이 모자라기 시작했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지금 요소수가 모자라다고 지금 난리죠. 그래서 요소수가 없으면 배기가스가 막 나오는 모양이던데 그거 규제를 좀 자제해달라고 또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의 삶을 바꾸지 않으면 탄소 중립이고 뭐가 없어요. 중국에서
우리나라 기업도 많이 갔을 텐데 우리나라 기업이 그렇게 하소연한다는 거 아니에요? 가동률이 50%도 안 된다고? 그러면 그거 해결해 주려고 또 호주에서 석탄을 수입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중국에서 150개의 핵발전소를 짓겠다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술로, 기계로 해결할 수 있다? 그건 된 적도 없고 될 리도 없습니다. 다만 순간적으로 묘면할 수는 있겠죠. 다만 순간일 거예요. 아까 제6의 멸종이라고 지금 5번의 멸종이 있었고 지금 제6의 인류에서는 제6의 멸종을 얘기하는 것인데 제6의 멸종의 시간은 지금까지 5번의 멸종 시간보다 현저하게 빠르다. 우리는 기상이변이라는 소리를 98년부터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 기상이변이 뭔지 몰랐어요. 조류독감? 2003년 이전에 몰랐어요. 근데 지금 별의별 게 다 지금 이제 기상이변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11월 초순인데 이렇게 따뜻해도 되는 건가요? 인천에는 이렇게 계속 올해 여름에 기후 경보, 주의보 이게 계속되니까 갯벌에서 보툴린 늠균이 번성했어요. 2009년에 있다가 또 12년 만에 다시 시작했습니다. 자연에 있는 두 가지 독소 중에 하나예요. 그걸 희석해가지고 우리 성형수술에 쓰죠. 그것이 앞으로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초미세먼지라고 하는 거는 만약에 초미세먼지가 지금처럼 있었다면 과거에 6억 년 전에 지금처럼 초미세먼지가 있었으면 생물은 지금도 바닷속에 있는 진흙에 그냥 있을 거예요. 육지로 안 올라왔을 겁니다. 방사선이 지금과 같은 농도로 있으면 안 올라왔을 거예요. 못 올라왔겠죠. 미세먼지가 세포막을 통과했다면 올라올 수가 없죠. 지금 우리나라는 브링클리닉에 남성의 원인이 여성의 원인보다 더 많을 때가 많습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베리아에 불이 나요. 이번 올림픽에서 터키 여성들이 땅을 치고 울었죠. 그거는 우리나라에 졌기 때문에 억울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이겨서 8강 진출하는 모습을 자국민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터키의 여성 배구의 인기가 남성 배구보다 훨씬 높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터키에 그때 불이 났죠. 그 불 때문에 지쳐있는 자국민에게 좋은 소식을 들려주고 싶었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울었죠. 그때 터키만 그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 엄청난 불이 있었습니다. 또 그리스와 터키의 불을 합친 거에 1,500배 되는 규모가 로스앤젤레스에서 타고 있었어요. 다만 로스앤젤레스 인구 밀집 지역에서 불이 났으면 보도가 났을 텐데 그게 아니라서 안 났을 뿐입니다. 그 세 군데 걸 합친 거에 30배가 또 시베리아에서 이번에 났어요. 근데 아무도 관심 없었습니다. 왜 시베리아는 이렇게 눈 덮여 있는데 이렇게 불이 납니까? 어떻게? 우리들은 열대우림에 불 나는 걸 많이 보죠. 그때 열대우림은 땅 아래는 아주 척박해요. 나무나 생물이 죽으면 죽자마자 다른 생물로 전환됩니다. 순식간에 순환돼요. 땅 밑으로 가라앉는 게 없어요. 그런데 한대림은 계속 가라앉습니다. 넘치고 넘쳐서 영국도 그렇고
독일은 그 안에 토탄이니 갈탄이니가 무진장 있습니다. 그걸로 두 번의 세계대전을 일으킬 정도였어요. 근데 지금 안 씁니다. 대기를 오염시키니까. 근데 러시아는 그게 메탄이 됐어요. 어마어마하게 돈을 법니다. 중국이 호주 석탄 때문에 수입 못하게 되니까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대기도 오염시키고 하니까 러시아에서 메탄을 수입하겠다고 아직 수입 시작 안 했어요. 수입하겠다고 말하는 순간에 유럽으로 공급되는 메탄 가스 값이 LNG 값이죠. 5배가 뛰었어요. 이 모든 거는 선물 거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문에 의해서 거래하기 때문에, 선물 거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물 거래는 투기꾼들이 껴요. 반드시. 곡물, 에너지, 거기에 투기꾼들이 끼면 값이 마구 오릅니다. 소문에 의해서 값이 오릅니다. 자, 여기는 메탄이 들어있어요. 동토에 메탄이 올라오다가 타면 그 다음에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가라앉고 팅크홀이 나타나고 건물이 가라앉죠. 아프리카에 저런 물을 마시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거는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아마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 아마존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내 땅이 여기다 하고 동사무소 가가지고 땅을 등록하지 않았어요. 늘 이동하고 살았고 그리고 그 물을 마셨고 거기에 문명이 들어가서 땅을 구획을 정하고 구획이 없는 사람은 쫓아냈고 그게 레비스트러스가 쓴 슬픈 열대 잘 나옵니다. 하지만 나중에 그 보호지역을 만들었죠.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은 몬산토에 유전자 조작 콩을 심었죠. 그거는 라운드업 레디라고 하는 제초제를 뿌려야만 싹이 트고 자랍니다. 거기에는 글라이포세이트라고 하는 특정한 물질을 포함해 있어요. 그거는 식물에 있는 금속 성분을 빼냅니다. 그건 모든 생물을 다 죽여요. 비선택적 강력한 제초제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최악의 독극물이라고 WHO에서 지정했죠. 그 소송에 휘말려 있어요. 몬산토가 그 에코사이드라는 책에 잘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러자 몬산토가 놀래가지고 독일의 바이에르에 팔았습니다. 72억 달러인가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그 물에 그냥 또 마셔도 되는 물에 라운드업 레디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 아까 얘기한 글라이포세이트라고 하는 물질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 먹으면 애들이 죽어요. 원주민들은 알지요. 그래서 가라앉혀요. 2시간 정도 가라앉히면 딱 가라앉죠. 옛날에도 탁했어요. 2시간 정도 지나면 가라앉죠. 탁한 거 마셔도 괜찮았어요. 지금은 탁한 거 2시간 동안 가라앉는 걸 위에 거 또 마셔도 소용없습니다. 2년을 못 견뎌요. 그리고 떠나요. 그러면 보호지역에서 해제가 됩니다. 거기 또 몬산토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마존은 전 세계에서 제일 넓은 콩 재배지입니다. 유전자조사 콩을 전 세계 제일 많이 수출하는 지역이고 미국보다 훨씬 더 많이 수출하고요. 우리나라는 그 콩을 제일 많이 수입하는 나라입니다. 이 아이는 물은 마셔도 되는 거예요. 어느 물이든. 하지만 지금은 마시면 안 되죠. 하지만 목말라요. 그러면 잘 사는 지역의 아이들은 어떠냐? 개성이 말살됩니다. 넌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 가야지. 내가 서울대 왜 가야 되는지 몰라요. 그냥 서울대 가야 돼요. 안 가면 조지는 거예요, 인생이. 서울대 제일 많이 가는 지역이
대치동이라면서요. 그래서 집값도 비싸죠? 근데 사람들은 잘 못 봐요. 대치동이 서울대 제일 많이 가는 건 분명해요. 하지만 대치동이 서울대 제일 많이 떨어지는 지역이라는 건 관심 안 갖습니다. 그 아이들의 행복, 그것도 관심 없어요. 오로지 성공했다는 사람들만 관심 있습니다. 고등학교에서 서울대 몇명 갔니? 이게 그 고등학교 명문이 되고 역사에 기록되지만 그렇게 서울대 간 학생이 행복하게 지금도 살고 있는지는 관심 없어요. 그리고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 저 끝나고 좀 늦게까지 있고 싶지 않은 번에 7시 시작이라 그래서 끝나면 1박 2일 있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있었는데 3시로 바뀌어서 어떻게 될지 상황 보자고 연락을 했는데 제 친한 친구가 어제 죽었습니다. 그 친구는 죽기 전에 있어야 되는 그 시설에 가는 걸 거부했다가 할 수 없이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할 수 없이 가더라가죠. 그 다음에 들어간 지 일주일도 안 돼서 죽었다는 얘기를 어저께 밤에 저는 이제 그때 어젯밤에 늦게까지 강의했었는데 받았습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은 약 때문에 사는 거 아닐까요? 제가 지금 65세거든요. 몇 달 지나면 이제 저 지공노인이 되는데, 저는 눈도 안 좋지, 이빨도 그렇지, 무릎도 안 좋지. 이게 정상이라면 살아갈 수 없어요. 이빨 임플란트 10개도 넘게 했어요. 와, 그러니까 사는 거잖아요. 약에 의존해서 살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코로나19에 대한 치료제를 개발했다고 하는 머르크, 그 산은 우리 잘 모르죠. 머르크는 전 세계 제약회사의 지분의 절반 정도 갖고 있을 겁니다. 주로 재료를 팔아요. 약을 파는 게 아니라 약 상표를 파는 게 아니고 그 약에 들어가는 재료를 생산합니다. 그 머르크의 모토가 건강한 사람한테 약 팔자입니다. 우리가 먹는 약 가만히 보면 안 먹어도 되는 약이 더 많아요. 저도 얼마 전까지 백내장 안 걸리게 해주는 약이라고 해서 그 몇 년을 먹었는데 결국 수술합니다. 그랬더니 지고 오다나 걱정 마, 대안이 있어.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아까 1.5도 얘기하는 1.5도가 아니라 이제 파리 협약에서는 2.0도 이상 올라가지 않게 하자. 근데 1.5도를 지향하자 그랬습니다. 근데 그 다음 해 인천에서 송도에서 할 때는 1.5도로 하자 그랬던데 무산이 됐죠. 그때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그 사람들이 무산된 상태에서 바깥으로 나오는 걸 막았어요. 그래서 다시 들어가서 예정이 없는 회의를 더해가지고 1.5도로 만장일치로 결정했습니다. 근데 그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구속력이 아무것도 없는데, 안 지켜도 되는데. 1.5도로 왜 굳이 낮추려고 했느냐? 0.5도 차이가 뭐냐? 2.0도가 되면은 IPCC의 결론은 좀 애매합니다. 그러면 7m가 상승할 가능성은 몇 퍼센트? 몇 미터로 상승할 가능성은 몇 퍼센트? 이 폭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해마다 연구가 진행되면서 이게 폭이 좀 줄어듭니다. 훨씬 더 정교해지죠. 그래서 이번에 탄소 중립을 2050년이 아니라 2040년 이내로 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상당히 그 사람들이 절제한 표현이었어요. 그랬을 때 지금처럼 막 나가면은 2.7도로 올라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금세기 말. 아니다. 이대로 가면 그린란드가 다 녹을 것이다. 그러면 7m가 상승할 것이다. 여기는 끄떡 없을 겁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은 찰랑찰랑할 거예요. 문제는 목욕물에 물 채우듯이 살살살살 올라오는 게 아닙니다. 목욕물에 얼음덩어리 휙휙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출렁출렁하겠죠? 그렇게 상승할 거예요. 그러면 아마 전 세계에 있는 핵발전소는 전부 바닷가에 있을 텐데 다 후쿠시마처럼 될 겁니다. 핵발전소뿐만 아닙니다. 그랬더니 유엔 해비태트에서 해수면이 상승했을 때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주택 양식을 연구해서 그걸 시범적으로 300가구만 만들어 보라고 부탄시에 얘기했죠. 그때 부탄시가 덕커덕 잡았어요. 유엔에서 줘준다니까. 저런 건 아닙니다. 저건 그림이고요. 근데 부산시는 그거는 정말 절박한 거예요. 해비태트에서는. 근데 부산시는 그거를 관광용지로 활용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호텔로 만들겠다. 300명 쉬는. 우리의 사고가 그래요. 저런 걸 만들어서 해결하겠다. 움직이는 성을 만들어서 공기도 깨끗하고 물도 깨끗한 데로 이동하면서 살겠다 하는 그림을 그렸죠. 그림이야 뭐 누구는 못 그립니까? 또 미기의식을 가진 과학자들이 바이오스피어 2라는 걸 연구했습니다. 또 바이오스피어 2는 1이 있었다는 얘기죠. 1은 실패했어요. 바로 실패했고 2는 1991년 꽤 오래됐네요. 200만 명이 사는 게 목표였습니다. 이 안에 모든 게 자급자족이에요. 바람도, 미생물도, 개구리도 있고. 그래서 7명의 연구진이 1년 동안 살기로 하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6개월도 못 돼서 나왔어요. 희한하죠? 나온 이유가, 그 얘기 있거나 빠뜨렸거나, 나온 이유가 서로 죽일 듯이 싸우는 거예요. 의기투합해가지고 간 사람이 서로 죽일 듯이 싸워요. 거기 공기 밀도니 뭐지 다 바뀌어가지고 제대로 된 의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으면 그렇게 되잖아요. 여기 있는 분들 안 그렇습니까? 저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그냥 지나가려면 말 같은 것도 좀 짜증스럽게 들리잖아요. 그래서 6개월 만에 그만뒀는데 바이오스피어 3를 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요즘. 그래서 200만 명이 살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80억이 살고 있는데 78억 9,800만 명은 어떻게 되나요? 오징어 게임이죠. 그랬더니 화성에서 살면 돼 하고 그림을 그려놓은 겁니다. 화성에 이렇게 멋지게 공간에 살면 이 안에서 행복할까요? 여기서 프리미어 리그도 할까요? LG하고 뭐 좀 이따가 뭐 부산하고 붙을 텐데 경기를 할까요? 승마도 타고 골프도 칠까요? 여기서 둥둥 떠다니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여기서 여기 모든 자재를 가지고 날라야 될 텐데 이런 얘기들을 왜 하냐? 이제 뭐 우주 여행이 일반화된다면서요? 얼마 전에 우주 갔다 왔잖아요. 우주 가서 뭐 했습니까? 몇 시간 동안 일했잖아요. 이러려고? 뭐 농담으로 얘기하고 그냥 지나갑니다만은 다 배웠다는 인간들 아니니까 서울대 가려고 또 대치동에서 공부했던 인간들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연구원 되고 그 사람들한테 연구비 주고 고관대작이 돼가지고 또 방송에서 취재하고 왜 생각이 다 그 모양입니까? 거기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지금 환경을 개선하는 데 써야지. 지금 아직 시간이 있다면 아직 1.5도에서 6.4도까지 올라가면 바닷속에 있는 메탄하이드라트가 녹아서 올라가면서 바로 타버린대요. 그럼 아까 잠깐 핵겨울 얘기했죠? 내가 세상에 탈 수 있는 건 모조리 다 탄다. 제가 쓴 책, 제 안방에 걸려있는 수천 권의 책, 저는 옷은 몇 벌 없지만 다 탈 거예요. 결혼 안 하겠다. 결혼해도 아이 안 낳겠다.
하고 버티고 있는 내 아들도 탈 겁니다. 그 소설에 그렇게 나와요. 베를린의 핵무기가 털어지니까 진동을 하지요. 놀래가지고 아버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딸도 놀래서 나와요. 멋있는 아버지, 아주 예쁜 내 딸. 얼굴이 녹아요. 아버지도 얼굴이 녹아요. 무너져요. 그 소설은 거기서 끝납니다. 한 줄이 남았죠. 탈 수 있는 건 모조리 다 탄다. 그게 1.5도냐 2도냐의 차이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1.5도 이하로 낮춰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뭐 어떻게 됐다고요? 메탄가스 30% 줄인다고요? 이런 걸 한다고요? 그래서 그레타 툰베리가 나선 거죠. 그랬더니 그레타 툰베리가 무슨 뭐 야스버거 증후군이 있다고요? 야스버거 증후군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할 수 있다고 자기는 노신 있게 얘기했지만 우리나라는 이렇게 활동한 청년이 많았습니다. 3.15 부정선거를 고발했던 이주열인가요? 김지열. 예. 이런 일이 벌어지게 우리나라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아이들은 학교에서 서울대 가라고 시키는 것에 저항했던 사람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거리에 나선 거고 다행히 스페인은 그렇게 해도 학력으로 인정해 줬죠. 우리도 이 아이들이 자기들 멸종위기종이라고 하면서 거리에 나섰습니다. 이 아이들은 대부분 일반 고등학교가 아니었어요. 간디학교, 풀무학교, 또 몇 군데 학교였습니다. 이제 성미산학교. 그런 우리는 다른 사람에 관심이 없죠. 남의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인간은 80억 명을 곧 돌파할 거고요. 얼마 안 남았어요. 이거는 설치미술입니다. 최병수라고 하는 설치미술 작가가 만든 거예요. 설치미술 최병수라는 작가는 시민운동의 현장에 꼭 나타나가지고 작품 하나 남겼죠. 걸개 그림도 그 양반이 시작한 겁니다. 초등학교도 제대로 안 나왔죠. 찢어지게 가난해서. 그분이 우리 마음을 흔드는 작품을 우리한테 남기고 있죠. 자, 아까 1, 2세 얘기했는데 저는 생태학을 전공했습니다. 생태학에서 우리를 생각하는 것은 피라미드 구조라고 하죠. 먹이가 되는 생물보다 먹는 생물은 10%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야 생태계는 안정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포유류만 따지면 지구에 있는 모든 포유류의 전체 무게 중에 30%가 사람입니다. 그래서 위험하죠. 67%가 가축입니다. 거기서 메탄이 어장창 나오지요. 우리가 동물의 왕국 시간에 늘 보는 그 무수히 많은 생물들은 고작 3%밖에 안 돼요. 이거는 견딜 수 없습니다. 이런 생태계는 어마어마한 역삼각형입니다. 이거 바로 놓으면 그냥 무너지죠. 왜 안 무너지냐? 에너지가 받쳐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갖 석유, 석탄, 화학 물질, 비닐 이런 것들이 받쳐주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를 내뿜으면서 받쳐주기 때문에 괜찮아요. 하지만 석유는 미안하지만 2005년 이후에 우리가 소비하는 것보다 퍼올리는 양이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하지만 당장 내일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2050년일지 2080년일지는 모르겠지만 얼마 안 남은 것만큼 분명해요.
그렇다면 지금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자, 코로나19 걱정하지 마. 손만 잘 닦으면 돼. 라고 얘기하겠죠. 그래서 근데 이 코로나19 극복할 거가 위드 코로나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코로나19도 플라스틱 없으면 안 됩니다.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인간의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서 돈 많은 국가가 엄청난 노력을, 에너지를 퍼붓기 때문에 아마 극복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코로나 2, 3이 나타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코로나19는 베타형이 나오든 델타형이 나오든 델타 플러스가 나오든 어쨌든 극복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경제 위기가 이미 왔죠. 오늘 뭐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서 뭐 저는 그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던 테이퍼링을 하느니 마느니 그런 소리 하던데 뭐 지중해 주는 돈을 줄이니 마니 그런 얘기 있죠. 그럼 어떤 경계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하지만 그런 일이 심각해질 겁니다. 우리나라도 집 다들 영끌을 해서 집을 사야 된다면서요. 진짜 그래요? 나 그거 솔직히 모르겠어요. 집을 더 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주택 없는 사람한테 물어봤나요? 주택 짓고 싶어 하는 사람한테 물어봤잖아요. 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돈을 시민들이 더 빌려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를 돈 없는 사람한테 물어봤나요? 돈 빌려주는 사람한테 물어봤나요? 고속도로를 질까요 말까요를 누구한테 물어봤습니까? 핵발전소를 질까요 말까를 누가 결정했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경제 위기는 당연한 거예요.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가 받겠죠. 하지만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기후변화. 이건 정말 막기 어려울 겁니다. 근데 저는 생태학을 전공했다고 얘기했는데 그 뒤에 있는 생물 다양성 위기는 지금까지 얘기한 거에 비하면 지금까지 얘기한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기에 비하면. 생물 다양성 없어지면 끝입니다. 지금 한 권 보여드리려고 오늘 오면서 이제 왔습니다. 좀 일찍 와가지고 이런 책 읽고 죠 그럽니다. 밥은 먹고 다니냐는 말. 제목이 좀 재밌죠? 글이 참 좋아요. 쉽고. 정겨운 얘기잖아요? 근데 무서운 얘기이기도 합니다. 내가 지금 먹는 게 밥인지 컵인지 기운지 잘 몰라요.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먹고 살 수 있을지도 몰라요. 지금 여기도 사과를 많이 심나요? 얼마 전에 그린피스가 재밌는 광고를 했던데 이제 사과 못 먹을 테니까 우리가 사과한다고 하고 걔한테 사과를 준 게 아니라 사과를 탁 보여줬습니다. 이제 사과는 2100년대에 한국에서 제사상에 못 올려놓을 거예요. 이미 사과는 경기도 북쪽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랬더니 걱정 마 이제 강원도에서 귤을 생산하겠지. 이런 사람들 보면 화가 나요. 우린 농사는 땅에서 짓는 겁니다. 생태계가 있어야 짓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에너지를 막 투입하면 비슷하게 만들 수는 있어요. 그걸로 극복할 수 있다고? 지금 뻑하면 지금 사과나무가 죽는 이유. 지금 돼지 독감, 아프리카 돼지 열병, 그리고 돼지들이 싹 죽는 이유. 이건 생태계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없어요. 근데 왜 그러냐? 전 세계 돼지가 한 마리나 다름없습니다. 유전자가 그렇게 똑같아요. 전 세계 돼지의 수컷 돼지 몇 마리쯤 될 것 같습니까? 200마리도 안 된대요. 전 세계 수컷의 행동을 하는 수컷이
200마리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짝짓기 하는 건 물론 아닙니다. 정액만 쏟아내죠. 우리 그런 농업을 하고 있어요. 정말 이건 아슬아슬해요. 지금 벌은 분봉하지 않습니다. 벌 공장에서 벌을 만들어 갖고 공급해요. 정말로 위험한 거예요. 샤인 머스킷 씨앗이 없어요? 어쩌 그런 말입니까? 맛있다고요? 그렇게 먹고 죽으면 돼? 씨앗을 없애도 돼요? 그런 농사가 가능해도 돼? 지금 바이오다이버시티, 생물 다양성이 무너지고 있다. 여기에 대한 위기의식이 없다. 하지만 우리는 다음 세대를 아직 시간이 여유가 있다면 이게 2100년이면 80년 남았잖아요. 우린 더 이상 죄를 짓기 싫으면 해야 돼요. 그레타 툰베리가 피를 토하듯이 해야 돼요. UNS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역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으로 해라. 지금은 공무원의 업적이 성장이 아니다. 지금은 지속 가능성이다. 지속 가능하게 살 수 있어야 된다. 하고 그래서 다양한 지표들을 만들고 있죠. 1.5도라는 게 그런 것이고요. 우리나라는 송도 신도시의 송도 컨벤시아에서 회의를 했어요. 3년 전에. 저는 그걸 반대했습니다. 왜 하필이면 갯벌을 매립한 데서 회의하냐? 이게 지구온난화의 원인을 일으킨 그 핵심적인 장소에서 고급 숙련치 찾고 들어가가지고 고급 요리를 먹으면서 그런 회의한다는 게 얼마나 모순이냐.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어요. 저 의장은 이분이 한국 사람이죠. IPCC 의장이 이회성, 이회창의 동생입니다. 차떼기 했던 분의 동생이죠. 물론 그 책임을 동생이 질 일은 없지만. 그래서 저는 저게 학술적으로, 학문적으로는 대단히 저명한 사람일지는 모르겠지만, 송도 컨벤시아에서 저런 회의 한다는 것에 문제의식은 없었다. 우린 바꿔야 된다는 거죠. 이런 사고에서부터 바꿔야 된다. 것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저거다. 어저께 인천에 있는 신문에서, 오늘 신문이죠. 오늘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일면에 나왔습니다. 백령도 비행장에 예타 면제됐다. 예타 통과가 됐던가 면제됐던가 뭐 그런 겁니다. 아니, 백령도에 왜 비행기를 타고 갑니까? 백령도 배 때문에 풍랑 때문에 못 가는 일이 많죠. 통일되면 해주에서 가면은 20분이면 가요. 언제나 가요. 저는 못 가도 수영 잘하는 사람들은 그냥 건너갈 수 있어요. 그것도 어마어마한 돈이면 북한하고 좀 관계 좀 개선합시다. 이건 프랑스는 비행장을 2시간 반 만에 갈 수 있는 거리에 있는 비행장을 없애기로 했어요. 우리나라는 비행장의 절반 이상이 텅텅 빕니다. 거기서 말리는 고추를 우리나라 거 갖고 모자라가지고 중국 걸 수입하게 생겼어요. 근데 또 만들어? 이런 터무니없게는 있는 걸 없애야죠. 도로? 우리나라 고속도로는 노상 막히죠? 그거는 막히는 도로만 봤기 때문에 그래요. 미안할 정도로 차가 없어요. 자, 유명한 사진입니다. 같은 면적에서 자전거와 버스와 승용차. 이 버스는 내 마음대로 다니는 게 아니니까 자전거로 바꾸면 그만큼 도로는 불필요해지죠. 우리 지금 아직 할 수 있는 게 있다. 대안을 찾아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프랑스의 엔 이달고 시장입니다. 파리에 있는 주차장을 없애버리겠다.
모조리 자전거를 타고 다녀라 하는 표현, 그 공약을 내세워서 재선되는데 지지율이 65%였어요. 이번이 대통령 출마하면 될지도 몰라요. 아직 출마한다는 얘기는 없던데. 우리는 그냥 딱 합니다. 이러고서 무슨 탄소 중립을 어떻게 내세울 수가 있을까요? 브라질의 꾸리티바에 있는 버스 전용 차선이죠. 지하철보다 훨씬 효율적이죠. 100분의 1이면 돼요. 뭐 나올 것 없이 자동차 타고 다니면 그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버스로 내 삶을 바꾸면 돼요. 저도 차를 없앤 지 한 10년 정도 돼가는데 훨씬 더 많이 독서량이 늘었습니다. 시간 약속 거의 다 지켰어요. 미리 오니까. 미리 와서 어디 앉아서 책 읽다가 들어오면 되니까. 저는 일을 못한 것도 없어요. 원고를 적게 쓴 것도 없고. 다만 좀 같이 만나서 어디 여행 가고 놀러 가는 건 좀 자제하게 되죠. 그리고 재밌는 건 서 있는 경찰이 하나도 두렵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도시에서 자랑은 텃밭입니다. 도시의 완성은 텃밭이에요. 동도 신도시가 아닙니다. 갯벌은 텃밭보다 훌륭한 장치인데 없애버렸죠. 할렘입니다. 뉴욕 할렘. 텃밭을 만들었어요. 옥상에다가. 그랬더니 재범률이 60%에서 6%로 10분의 1로 떨어집니다. 왜냐? 이 사람들은 손가락질 받았던 사람이거든요. 이 동네에서 못된 짓만 하고 다니는 놈들. 얼굴도 쳐다보지 않고 투명인간 취급당했는데 텃밭을 하니까 필요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내 지역의 일꾼이에요. 당신이 필요한 사람이고 같이 친해지는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얼굴을 맞댄 사회에서 범죄가 일어날 일이 없죠. 이게 도시의 로망 같은 겁니다. 최첨단 초고층 빌딩의 로망이 아니고 여기 뮌헨입니다. 잘 사는 뮌헨. 아파트를 한때는 헐어 가운데 아파트를 더 지기도 했죠. 근데 지금은 아파트를 헐어서 텃밭을 만들었어요. 이래야 재선이 됩니다. 여기다가 우리 같으면 이거 뉴스테이 만드느라고 40층짜리를 쫙 올려놨겠죠? 요거는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웃이 됩니다. 주말이면 늘 만나는 이웃이 되죠. 저는 2년 넘게 살고 있는데 요즘은 앞집이 아니라 옆집이더군요. 옆집 사람 누군지 몰라요. 엄결겹에 2번 인사해봤습니다. 아랫집은 조금 알아요. 왜냐하면 위에서 층간소음이 있었나 봐요. 근데 우리 집은 아니거든요. 우리 집은 조용해요. 저도 움직이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 집 위가 좀 꽁깡거려요. 저는 아무 얘기 안 했는데 그게 우리 아랫집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으로 항의하러 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닌 거 알고 조금 얼굴을 알게 됐죠. 이게 도시의 로망이 돼서 곤란하겠죠. 신도시를 개발한 겁니다. 독일의 유명한 보방이라는 곳입니다. 영국의 이제 라인 강변에 있고 2차 대전 뒤에 그 프랑스군이 주둔했던 곳이죠. 프랑스군이 빠져나가면서 그 자리를 아파트 단지를 바꿨는데 있는 건물을 그대로 활용하고 있는 언덕을 그대로 활용해서 여기 미끄럼틀을 갖다 놨어요. 그랬더니 애들만 노는 게 아니라 출근 시간에 누구나 이거 타고 내려. 이게 더 훨씬 빠르잖아요. 그리고 자연 소재를 활용했고요. 우리도 그 비슷한 걸 했죠. 그러니까 여기 어떤 슬라이드를 했는지 이거 보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할 얘기를 또 까먹을 것 같아서. 네, 여기네요. 네, 수익업 나옵니다.
이게 이제 서울의 노원구에 있는 이지 마을이죠. 에너지 제로. 들어오는 에너지는 받아들이되 바깥으로 못 나가게 한다. 여기 200가구쯤 됩니다. 박원순 시장 때 했죠. 근데 왜 이게 더 확장이 안 될까요? 이게 독일입니다. 독일 프라이부르크. 여기는 70년대에 핵발전소가 들어오려고 그랬어요. 처절하게 막았습니다. 이 막았던 역사를 보면 정말 처절하다는 말이 부족할 거예요. 자기 몸을 체인으로 감아가지고 그 레일에다 묶고 하여튼 별짓 다 했어요. 그래서 막아내면서 지역에서 에너지 자립하겠다 하고 선언한 거죠. 그 마을이 100개가 넘습니다. 그 중에 한 군데를 가봤는데요. 하도 이제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이제 안 받으려고 그러는데요. 외국에서. 그 중에 이제 좀 받는 데를 갔는데요. 이거 이제 헛간들이 뭐 다 이렇게 붙여놓은 거죠. 지금 이거 벌써 간지 한 20년 가까이 되니까 이게 사회적 합의로 이루어집니다. 그 지역에서 합의로. 그러니까 여기가 고장이 나면 이 전체가 모자라죠, 전기가. 사람들이 다 와서 고쳐주고 새로운 걸로 바꿉니다. 그래도 모자라면 가전제품을 에너지 효율화된 걸로 바꿉니다. 독일제 가전제품과 프랑스제 가전제품은 디자인이 다르죠. 하지만 독일제는 디자인은 그저 그렇지만 에너지 효율은 분명해요. 프랑스는 전기의 80% 지금 한 70%로 낮춰졌다지만 핵으로 충당합니다. 왜냐? 드골하고 아이젠하워가 무척 친했죠. 2차 대전 때. 아이젠하워의 모토가 핵무기를 핵발전소로였어요. 무기를 보습으로. 거기에 화답한 것이 드골이었습니다. 드골은 자기 말 안 듣는 과거에 독일에 편들었던 지식인들을 수천 명을 거꾸로 매달았어요. 무섭죠. 거기에 저항할 사람이 없죠. 그래서 핵발전소를 와르르르 만들었죠. 지금 그것이 그렇게 전기가 막 남아돌죠. 그러니까 모든 걸 전기로 했어요. 근데 지금 그게 하나둘 문제가 됩니다. 고장이 나면 갑자기 그냥 덩어리째 전기가 부족해지죠. 독일은 이렇게 했어요. 전기가 모자라? 그러면 에너지 효율화. 그래도 모자라? 그러면 주택을 에너지 제로 하우스. 아까 얘기한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 받아들이되 안에서 못 나가게 하는. 건축비가 많이 들어가죠. 설계비가 많이 들어가요. 관공서는 의무. 그러니까 자재비가 싸지고 여러 가지 좀 다운되지요. 그러니까 일반인도 혜택을 주기 시작한 거죠. 이 기술은 독일 최고예요. 그러니까 독일이 유럽 최대 산업국가지만 앞으로 50년 이내에 모든 전기를 저렇게 쓰겠다 하는 지역이 막 생깁니다. 여기는 프라이부르크는 햇빛이 다양히 좋아요. 우리보다는 안 좋습니다. 태양으로 한다. 그래도 전기가 모자라대요. 그럼 어떡하냐? 겨울에 외투를 입고 삽니다. 그리고 입에서 입김이 나와요. 그게 정상이에요. 우리나라에 오니까 아파트에서 저희 집도 그렇습니다. 막내는 팬티바람에 돌아다녀요. 그러다 여자친구 들어오면 어떡하니? 그러면 그냥 그럴 리 없다 그러면서 팬티바람에 돌아다녀요. 우리 독일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놀라는 거죠. 얘네 나라는 돈도 있고 실력도 있다는데 왜 그러니? 우리나라는 에너지 카르텔 때문에 그걸 못 바꿉니다. 여기는 전기를 마을마다 1년 단위, 2년 단위로 바꿀 수 있어요. 핵발전소 전기를 쓰자. 그래서 그 다음에는 핵은 문제가 있어. 화력으로 바꾸자. 화력도 문제 있어. 그러면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 쓸래. 그것도 문제 있어? 우리가 하지.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전력회사를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 나라가 전 세계에 4군데입니다. 우리나라, 대만, 이스라엘, 몇 개 나라 안 돼요. 미국, 유럽, 그런 나라 없어요. 왜 안 바꾸냐? 국회의원들한테 물어봐야죠.
엄청난 경제자금을 받을 거라고 저는 의심합니다. 그래서 그 제도를 바꾸겠다고 환경단체에서 몇 명이 들어갔죠. 근데 증거 부족인가 봐요. 잘 안 돼요. 자, 그래서 또 해야 될 것이 그것만은 아니죠. 로컬 푸드 잘 아시는 거고, 양평은 적어도 로컬 푸드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저희 집에 들어오는 감자는 누가 생산했는지 알았어요. 지금은 택도 없죠. 자, 그리고 기술.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기술로 극복할 수 있다는 건 터무니없는 것이다. 기술은 내가 그 원리를 알고 내가 만들고 고칠 수 있는 기술이라면 작업자족의 기술이죠. 중간 기술. 그건 가능합니다. 바로 간디가 죽을 때까지 돌렸던 물레가 그렇죠. 내가 만들 수 있고 고칠 수 있습니다. 거기서 나온 걸 지역에서 작업자족할 수 있어요. 영국에서 들어오는 면직물이 모직물이나 면직물이 훨씬 따뜻하고 디자인도 좋지만 굳이 저걸 돌리고 그걸 마지막까지 입었죠. 그리고 간디를 사랑하는 사람의 총탄에 쓰러졌죠. 그리고 행동입니다. 그레타 툰베리 같은 행동 우린 여러 번 있었어요. 미국산 쇠고기 수입한다고 그럴 때 경인전철에서 인천에서 땡땡이 친 여학생들이 촛불 소녀들이 쫙 등장하고 광화문으로 갔죠. 전 눈에 선해요. 물론 그게 뭐 공부도 하기 싫고 놀고도 싶고 뭐 하여튼 장난도 있고 뭐 다 같이 있겠죠. 어찌됐든 또 아닌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때 또 젊은이들은 그 촛불 소녀를 보호하겠다고 예비군복을 입고 보호했죠. 그때 명박산성이 있을 때죠. 그때 우리들의 행동은 그레타 툰베리였어요. 그런 그레타 툰베리나 그런 사람만 할 수 있는 거다. 내가 어떻게 감히 그런 걸 하냐. 나 안 해봐서 못해. 하지만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저건 중국의 스촨성 지진 때입니다. 젊은 병사한테 주어진 거는 장갑 하나밖에 없었어요. 보니까 신음소리가 들리고 어머니는 절명했는데 그 품모에 안고 있는 엄마는 아이의 숨을 쉬게 하는 공간을 확보하고 목숨을 잃었지만 아이는 살아 있었어요. 그때 청년은 손톱이 무너져라.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여기 있는 분 누구라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뛰어들어가서 했을 겁니다. 이게 행동입니다. 그렇게 행동하면 바뀌어요. 광화문에 100만 명이 모이자고 할 때 내가 안 가도 100만 명 되겠지 하면 그 운동 무너졌을 겁니다. 내가 안 가서 100만 명이 안 되면 어떡하지? 너나 할 것 없이 갔어요. 정말 숨을 쉬지 못하고 사람 하도 꽉 차가지고 만원버스보다 더 했지요. 그 넓은 광장이. 저기 뭐 친구가 와 있는 거 확인했지만 만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때 제가 강의하고 있는 성공회대학 학생을 지나가면서 봐가지고 지금도 이게 가슴으로 남아있어요. 내가 헛살진 않았구나. 그렇게 한 사람들이 모여서 세상을 이렇게 바꿨어요. 우리 앞으로 해외여행 가게 되면 Do you know 강남 스타일? 이거 하지 맙시다. 해도 되는데 그거보다는 Do you know 촛불 그러세요. 오징어 게임이 아니라 뭐 소드 게임? 쿼드 게임인가? 오징어 게임 못 알아들을 거고 촛불은 알아들어요. 촛불은 어느 나라도 그걸 엄두도 못 냈고 실천하지 못했고 성공하지 못했어요. 우리는 했잖아요. 할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 여기도 아이들이 있지만 이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 조상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우리는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러려면 당장 이번 선거서부터 잘합시다. 투표용지를 아무데나 버리지 맙시다. 자, 에코토피아라는 소설책이 있습니다. 절판됐는데요. 지금 그렇다고 해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 옛날로 갈 수는 없단 말이에요. 이조시대, 고려시대, 자선어버 시대에도 자신 없죠. 그렇다면 지금 누리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계속 유지할 수도 없죠. 영국에서는 주택을 하나 바꾸는데 가구당, 물론 거기 신도시 만드는데 우리처럼 뭐 10,000가구가 아닙니다. 많아봤자 뭐 50가구, 뭐 20가구 뭐 이런 정도인데 거기에 가구당 차가 2대였어요. 그게 조건이었습니다. 근데 그거 확 무시하고 2가구당 1대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4개, 4분의 1로 줄인 거죠, 주차면을. 그리고 나머지 텃밭으로 바꿨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분양하고 돈 받으면서 건물 짓는 게 아닙니다. 거긴 다 져놓고 분양합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더 잘 망하는 건 이유가 뭔지 모르겠지만 그 아파트는 완판됐어요. 광고하자마자. 그 아파트 설계는 한국 여성이 했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바꿔야 됩니다. 내 발은 현실에 있어요. 이상은 멀리 있더라도. 하지만 그 현실은 어떻게 바꿔야 되는가?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옵니다. 녹색 평문사에서 기본소득을 얘기합니다. 대학을 없애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지금 같은 대학, 손톱에 매니큐어 칠하는 학과가 대학에 왜 필요해 있습니까, 솔직히? 김연아가 고대 나왔기 때문에 올림픽 금메달을 딴 거 아니잖아요. 알파고를 바둑 떠가지고 4판 중에 5판 중에 한 판이라도 이긴 이세돌은 중학교밖에 안 나왔죠. 얼마든지 자기의 개성과 끼를 대학 안 가도 할 수 있어요. 미국의 자수성가한 기업주들, 예를 들면 빌 게이츠, 이런 사람들이 대학 나온 사람 아니에요. 대학을 졸업하면 머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네모나게 굳어집니다. 말랑말랑했던 자기의 개성은 다 사라지고 누가 시키는 대로 하게 돼요. 아프면 약 먹어야 됩니다. 자, 이 에코토피아는 60년 전쯤에 나온 소설입니다. 하나의 국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에코토피아라는 국가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어떻게 바꿨을까 하는 소설입니다. 어네스트 칼렌바크라고 하는 소설가가 미국에서 독립한 에코토피아라는 나라를 독립한 지 몇십 년 만에 취재하러 들어가서 여기는 어떻게 바뀌었구나 하는 걸 이 작가가 그려내는 거예요. 교육은 대학 가는 게 아닙니다. 교육은 진정하게 뭔가 배우는 사람들이죠. 놀이는 미국 프로야구처럼 뭐 잘 던지면 수백만 불 받고 이런 거 아니에요. 누구나 같이 어울려서 노는 겁니다. 병원도 지금 뭐 쓸데없이 가가지고 턱조가리 깎아가지고 막 그냥 돈 버는 그런 식의 성형외과가 아닙니다. 그 사람을 보듬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이런 걸로 바뀌는. 자동차는 아예 없어요. 다 전철 다니고 자동차는 지금 킥보드 같은 것만 있습니다. 누구나 뚜당겨서 만들 수 있어요. 필요하면 그 사람 그것만 타고 다니고 그 넓은 도로는 전부 숲이 되어버렸어요. 모든 사람이 행복해요. 그 나라가 에코토피아입니다. 이 책이 절판돼가지고 저 뒤에 있는 거는 그 책을 쓴 뒤에 다시 또 썼어요. 인간이 그래도 포기 못하는 게 있다. 전기다, 전기. 저도 그렇습니다. 전기 없으면 글 한 줄 못 쓰거든요. 무인도에 세 가지를 가져간다면 뭘 가지고 가냐 하고 학생들한테 물어봤더니 어떤 학생이 헤어드라이어야 그러더라고요. 머리카락이 예뻤어요. 인정했습니다. 전기 없으면 안 돼요. 그렇다면
전기를 지금처럼 하면 안 되잖아요. 그거를 연구했던 가상의 얘기입니다. 근데 그 기술을 기업이 뺏어가면 안 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골고루 쫙 사용할 수 있게 해야지. 그거를 고민하는 내용이에요. 저 책은 이제 시중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발 좀 가난하게 살자. 우리 충분히 잘 산다. 역대 어느 왕보다도 잘 산다. 벌써 딸기가 나왔어요. 그 딸기를 생산하려고 비닐하우스 만들어야 되고, 거기다 땅 개간하고, 못 뿌려야 되고, 먹이 빗물도 안 들어오고, 물 걷어 올려야 되고, 화학비료 뿌려야 되고, 벌이 어디 있습니까? 그 벌을 일부러 그때까지 해서 집어넣고 다 죽여야 되고, 이게 언제까지 이런 식의 이 가능할까요? 신발. 저 어렸을 때는 발가락이 2개쯤 나왔을 때 갈아 신으러 갔어요. 그거 가지고 축구도 하고 등산도 하고 못하는 게 없었는데, 지금 비 올 때 신는 신발하고 슬리퍼하고 안 올 때 신는 슬리퍼가 왜 집안에 몇 개씩 있어야 됩니까? 그런 거 없어도 충분히 오리털 파카 하나만 있어도 충분히 겨우 2개월 따뜻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근데 유행처럼 오리털 파카가 도대체 몇 벌입니까? 거기다 왜 털은 또 여기다 붙여놨어요? 그 중국에서 너구리 잡아가지고 만든 건데. 그렇듯이 우린 충분히 가난하고 고르게, 세상은 편견이 있고 그리고 불평등할 때 병이 생기고 그럽니다. 다 골고루 산다면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어요. 이스털틴 보고라고 합니다. 그 소득 1만 불 올라갈 때는 천박한 행복도 상승하지만 4만 불이 될 때까지는 소득만 늘어나고 행복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4만 불 이상 되면은 오히려 질투에 의한 소비가 커져요. 서로 혐오합니다. 4만 불 올라가는 건 재앙이에요. 우리나라 이미 4만 불 다 됐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사진입니다. 녹색평론의 김종철 선생님. 작년에 6월 25일 비 오는 날 새벽에 이명이 있었어요. 이명이라 저도 있습니다. 이명은. 나이 들면 더 심해지죠. 그 이명은 신경 쓰면 쓸수록 커져요. 잠도 못 자요. 근데 이분이 예민한 분이 돼가지고 이명이 점점 커져서 탱크 소리 같았대요. 참을 수 없어서 밤에 비 오는 날 사택해 나왔다가 인왕산 백사실 계곡에서 실족사 하셨죠. 근데 인왕산 계곡은 실속 사적까지 될 정도의 가파른 데는 아니에요. 다리 부러지고 여기 좀 뭐 피가 철철 나고 그런 거 가능할지 몰라도 사까지 가진 않을 텐데 이상하게 돌아가셨어요. 이거는 그때 이분이 삶을 놓은 게 아닌가? 녹색평론 마지막 호에 그분이 쓴 글이 있어요. 자기 죽음을 암시하는 것 같은 글을 썼어요.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걸 몸소 느끼고 우리한테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마지막까지 한 그루에 사과나무를 심자고 얘기하신 분이 삶을 그냥 놓으신 것 같아요. 이분이 주장한 게 뭐냐? GNP, 선진국. 이건 아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행복해졌냐? 서울대, 경제성장. 그런 말, 그게 아니라 진정하게 우리가 행복했던 시대는 이렇게 안 살았다. 그때로 돌아가자. 그게 생태 문명이다. 근대 문명에서 생태 문명으로 돌아가자. 그것만이 유일하게 남은 대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말초적인 즐거움, 얼마든지 재밌게 많이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진정한 즐거움, 무엇일까요? 저는 요약하자면 선물을 주는 즐거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선물은 받을 때 즐겁죠. 하지만 누가 줬는지 금방 까먹어요. 하지만 선물을 준 사람은 끝까지 기억합니다. 내가 너 몇 살 때 너 그때 갖고 놀았던 그 장난감 삼촌이 준 거야? 너 그거 기억해? 걔 모르죠. 나는 알아요.
그 선물을 마련하려고 돈도 준비하고 가게를 가서 사서 포장하고 주었던 그때의 기쁨을 간직하고 있어요. 우리가 선물을 주어야 될 게 무엇일까요? 다음 세대. 서울대, 법대, 검찰총장인가요? 그거보단 그들이 행복할 수 있는 거. 유기농이라고 하는 거는 농약을 안 쓴 거다. 그거는 현상입니다. 유기라는 말은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예요. 누가? 생태계하고 내가. 이야기하고 내가. 선조하고 문화하고 내가. 다음 세대의 생명과 내가. 다음 세대의 생명이 행복하려면 때까지도 날아와서 지적일 수 있어야 됩니다. 겨울에 얼음도 얼고 썰매도 타고 돈을 내고 키즈카페 가는 게 아니라 같이 어울려서 지낼 수 있는 그것이 행복한 사회이고, 그런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선물을 주려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거 이미 충분히 갖고 있다면 후손을 위해서 욕심을 버리는 거죠. 그러기에도 시간이 좀 모자라다고 생각합니다. 204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해야 된다고 IPCC, 그 보수적인 집단이 강조를 했어요. 6차 보고서를 통해서. 그렇다면 시간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속담을 얘기하죠. 아버지는 낙타를 탔고, 할아버지는 낙타를 탔고, 아버지는 낙타, 나는 롤스로이스를 타고 있다. 내 아들은 제트 비행기를 타고 있네. 내 아들의 아들은 다시 낙타를 타야 될 걸세.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때 낙타가 있을까요? 낙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아들의 아들은 살아남아요. 지금 남은 것은 얼마 없습니다. 생태 문명으로 돌아가는 것 말고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대안이 없어요. 우리는 충분히 말초적인 행복은 달성했어요. 다음 세대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는 것밖에는 대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걸로 제 얘기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